자, 이어서 문제 7번부터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7번은 태풍에 대한 문제네요. 그림이 나와 있고요.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동성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태풍이 이동한다. 지금 여기 빨간색 화살표로 태풍의 이동 경로가 나와 있는데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합니다. 이쯤에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서 이렇게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기도 하죠. 그런데 북태평양 고기압은 이동성 고기압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답이 되고요. 위도 30도보다 남쪽에서는 이 위치를 얘기하네요. 편서풍의 영향을 받나요? 아니죠. 바람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편서풍이 아니라 무역풍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기 대순환 내용이죠. 30도 아랫부분에서는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북동쪽에서 무역풍이 불고 30도 위에서 60도까지는 편서풍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태풍의 이동 경로에 이러한 바람들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따라서 위도 30도 아래쪽에서는 태풍의 이동, 이 진행 경로와 바람의 방향이 서로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위도 30도 이 부분, 우리 이 태풍의 이동 경로가 바뀌는 전향점이라고 하죠. 이 부근을 지나면 지금 태풍의 이동 경로와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 이 편서풍이 이동 경로가 같아지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이동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우리 수행평가 봤을 때 그 태풍의 중심 기압이 낮아질수록 최대 풍속이 높아진다는 것과 이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걸 혼동해서 쓴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다른 겁니다. 여기서는 풍속이 아니라 태풍의 이동 속도가 이 편서풍 지대에서는 태풍의 이동 경로와 이 바람의 방향이 일치하면서 이동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질문이 바로 3번에 대한 답이 되겠네요. 30도 부근, 이 전향점 부근을 지난 후에 이동 속도는 점점 느려지는 게 아니라 바람의 방향과 일치하면서 얘가 추진력을 얻어서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게 맞겠네요. 자, 위도 30도 부근을 지난 후 중심 기압은 점점 낮아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태풍은 이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이죠. 그러니까 얘도 중심 기압이 점점 낮아진다는 말은 그 저기압의 성질이 강해진다는 얘기고 결국 태풍의 세력이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30도 부근을 지나서 육지에 도달하게 되면 태풍의 세력이 점점점 약해져서 소멸하게 되겠죠. 태풍이 한 번 발생한 태풍이 영원히 존재하지는 않으니까 이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 이후부터 쭉 이동해서 얘가 점점점 세력이 약해지면서 소멸하겠죠. 그래서 중심 기압은 점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질 것이다가 더 맞겠네요. 풍속은 대체로 A보다 B에서 크다. 지금 A 지역은 태풍의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B 지역은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는 지역은 우리가 안전반원 또는 가항반원이라고 하면서 가항반원 풍속이 약한 지역이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B 지역은 우리가 위험반원이라고 해서 풍속이 강한 지역에 속했죠. 따라서 풍속은 A보다 B에서 크다 맞겠네요. 넘어가기 전에 위험반원과 안전반원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태풍의 진행 방향의 왼쪽은 우리가 풍속이 약한 안전반원 또는 항해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가항반원이라고도 하고요. 태풍의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풍속이 강한 위험반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에 속할 때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게 되죠.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왼쪽 A 지역에서는 지금 이 태풍 중심으로 들어가는 바람의 방향과 아까 우리 살펴봤던 대기 대순환으로 인해서 부는 편서풍의 방향이 서로 상충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상쇄되면서 풍속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효과를 보이게 되는데 반해서 B 지역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지역은 이 태풍 중심으로 불어가는 이 바람과 편서풍의 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풍속이 더 강해지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무역풍 지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북동 무역풍이 분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오른쪽 지역은 불어 들어가는 방향과 이 무역풍의 방향이 거의 일치하죠. 그래서 풍속이 더 강해지는 효과가 생기고요. 지금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이쪽이죠. 위험반원. 왼쪽에서는 중심으로 불어 들어가는 방향과 이 북동 무역풍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면서 풍속이 약해지는 상쇄되는 효과를 가지고 와서 이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지역들보다는 풍속이 약하고 피해가 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풍속이 강한 위험반원,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은 풍속이 약간 안전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번 역시 태풍에 대한 이야기네요. 태풍의 이동 경로가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4시, 10시, 16시 이렇게 태풍의 위치를 표시를 해뒀습니다. 문제 바로 볼게요. 10시경 여기네요. 여기 10시경 풍속은 A보다 B에서 강하다. 방금 했던 내용이네요. A, B 두 지역의 차이점은 태풍의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의 차이죠.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태풍 중심으로 불어들어가는 방향과 이 지역에서 부는 이 대기 대순환의 바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편서풍에 해당되겠죠. 바람의 방향이 비슷하게 나타나면서 풍속이 강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풍속은 A보다 B에서 강하다 맞겠네요. B가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B에서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자, 디귿 먼저 봅시다. 간단한 것부터. 태풍의 중심 기압은 4시보다 16시에 높다. 지금 태풍이 진행해서 열대해상에서 발생한 태풍이 쭉 진행해 오면서 우리나라 이 육지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얘가 바다로부터 받던 열과 수증기를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에는 소멸하게 되겠죠. 태풍의 세력이 약해진다는 건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중심 기압이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세력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약해진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기압은 오후 4시에 더 높아져 있는 걸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고요. 니은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지금 B 지역에서 오전 4시, 새벽 4시, 오전 10시, 오후 4시로 가면서 태풍이 이렇게 진행해 가면서 이 B 지역에서 측정한 풍향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물어본 거죠. 자, 니은 보기를 판단하려면 우리가 태풍이 진행할 때 태풍의 중심으로 불어 들어오는 풍향을 한번 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한번 따져 봐야겠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태풍이 이 열대 저기압이 이렇게 위쪽으로 지금 진행해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태풍이 진행해 가는 상황에서 A 지역은 진행 방향의 왼쪽, B 지역은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죠.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지금 여기가 A 지역, 여기가 B 지역이 되겠네요. 태풍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게 되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오게 될 건데 얘가 지금 진행 방향이 이렇게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관측자에서 입장을 보면 문제에서 일단 B에서 풍향의 변화를 물었으니까 B에서 먼저 따져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관측자에서 먼저 따져보면 태풍이 아래쪽에 있다가 점점 내 위치를 지나서 위쪽으로 진행해 가죠.
태풍이 내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보다 남쪽에 있다가 점점점 이렇게 위로 물론 포물선 경로를 그리지만 이렇게 북상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B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 가장 먼저 관측되는 태풍의 풍량은 이 위쪽에 있는 이 방향이겠죠. 태풍이 아래쪽부터 점점점 위로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B가 태풍보다 위쪽에 이렇게 위치했을 때는 즉 이 태풍 그림을 여러 번 그리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이 B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태풍이 아직 B 지역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풍향이 나타날 거고 태풍이 점점 북상해서 처음 위치보다 위로 올라왔을 때는 풍향이 바뀌어서 이런 풍향이 나타날 거고 다음에 더 B 지역보다 위쪽으로 태풍이 올라가게 되면 풍향이 또 바뀌어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따라서 이 B 지역에서의 풍향을 우리가 순서대로 풍향의 변화를 한 번에 그려보면 처음 풍향의 방향, 두 번째 풍향의 방향, 마지막으로 세 번째 풍향의 방향 이런 식으로 풍향의 변화가 나타난다. 즉 시계 방향으로 풍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니은은 정답이 맞네요.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는 태풍이 진행하면서 그 지역에서의 풍향 변화는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이해를 하고 나서는 좀 암기를 하고 있는 게 좋겠죠. 근데 왜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느냐?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A 지역에서는 그러면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나타날까요? A 지역에서 태풍이 북상하면서 역시나 이 풍향의 변화 순서는 가장 위에 있는 것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순서대로 풍향이 바뀌어 가겠죠. 우리가 이걸 한 번에 나타내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풍향이 바뀌게 되니까 이번에는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 변화가 나타나게 되겠네요. 그래서 태풍의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는 지역에서는 풍향 변화가 반시계 방향으로 나타난다. 자, 9번 북상 중인 어느 태풍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북상 지금 여기 방향을 표시를 해뒀네요. 서쪽, 동쪽이니까 태풍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쵸? 자, A, B, C 세 지역을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B가 사실 조금 더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진행 방향, 이 태풍의 중심 부분을 표시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A는 그러면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는 지역이 되고 C는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되겠네요. 지금 태풍에서 상당히 강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이 주황색이 지금 이 기류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모여들고 있고 중심의 태풍의 눈 부분에서는 약한 하강 기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다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자, 그림에 대해서 이 정도 봤으니까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압은 A보다 B에서 높다. 지금 A랑 B의 차이점은 B가 더 태풍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기압은 낮아지게 됩니다. 혹시나 여기서 하강 기류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중심이 고기압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심에서 태풍의 중심부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 기류를 보완하기 위해서 살짝 그 반대적으로 약한 하강 기류가 발생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중심 부분이 고기압이라는 건 아닙니다.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은 더 낮아진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자, 풍속의 세기는
C가 가장 크고 A, B 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C와 A의 차이점은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아까 우리 위험 반원, 안전 반원 이야기했던 거 적용하면 되겠네요. 설명은 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C에서 풍속이 가장 강할 거고요. 그 다음 A에서 풍속이 강하고 이 태풍의 눈 부분에서는 우리가 바람이 약하고 맑은 날씨를 보인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고요. C에서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변해야겠죠.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니까 방금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12번 볼게요. 전 세계 해양의 표층 수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수온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선들은 수온이 같은 지역을 연결해둔 등수온선이 되겠죠. 지금 위도 0도인 적도를 중심으로 고위도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진다. 즉 수온이 낮아진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등수온선이 대체로 이렇게 위도와 나란하게 나타나지만 대륙 주변에서는 이렇게 수온선이 꺾인다. 이렇게 수온선이 꺾인다라는 건 이 부분에서는 수온이 다르게 나타난다. 평행하지 않게 나타난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이쯤 하고 보기를 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등수온선은 위도와 나란한 경향이 있다. 맞고요. 표층 수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해류이다. 자, 이렇게 이 등수온선이 꺾이는 부분 있죠. 지금 이 부분에서는 좀 확대를 해보면 같은 위도에 있는 지역들은 한 20도 정도의 수온을 가지는데 이 부분에서 꺾였단 말은 여기는 온도가 더 낮은 이런 18도 등수온선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근은 같은 위도에 있는 지역들보다 수온이 낮은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는 고위도에서부터 흘러오는 한류가 흐르는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렇게 난류가 지나가는 지역에서는 같은 지역보다 수온이 높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정한 지역들, 한류나 난류가 흐르는 지역들에서는 해류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 앞에서 그 표층 해류 배웠죠. 난류와 이렇게 한류가 흐르는 지역들은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수온 분포가 같은 위도에 있는 지역들보다 높게 나타나거나 낮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등수온선이 위도와 나란하게 나타난다라는 건 해류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도별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다르게 받기 때문이었죠. 위도별 태양 복사 에너지 차이 때문이다. 우리 앞에서 대기대순환 수업할 때 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구에 들어오는 이 태양 복사 에너지 값을 위도별로 계산을 해보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든다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은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저위도 부분은 에너지가 남는 과잉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 고위도로 갈수록 에너지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해수의 온도를 높여주는 것도 역시나 태양 복사 에너지잖아요. 바다 속에서부터 에너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수온이 결정되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는 이 저위도일수록 해수의 수온이 높게 나타나게 되고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죠. 따라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류가 아니라 해류의 영향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위도별 태양 복사 에너지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큰 저위도에서 수온이 높게 나타나고 고위도에서 수온이 낮게 나타난다. 한류의 영향을 받는 해역은 동일 위도의 다른 해역에 비해 수온이 낮다. 이건 맞겠죠. 한류라는 게 수온이 낮은 해류를 의미하니까 한류가 흐르는 지역들 보면은 여기 이렇게 여기나 이렇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한류가 흐르는 이 지역들을 볼 수 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3번 그림은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연직 수온 분포라는 건 깊이가 깊어지면서, 지금 세로 쪽이 수심이죠. 깊이가 깊어지면서 해수의 수온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수온은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왼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상황이고요. A층을 보면 수온이 거의 일정하죠. 이런 층을 우리 혼합층이라고 불렀어요. 이 대기와 접하고 있는 수심이 얕은 부분에서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혼합되면서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층이었고요. 그 아래로 가면서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층을 우리가 수온 약층.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제 잘 안 들어오는 깊은 지역으로 갈수록 이렇게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층을 우리가 수온 약층이라고 했고, 이 수온이 낮은 상태에서 거의 일정한 깊은 부분을 우리가 심해층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해수의 혼합은 A층에서 가장 활발하다. 혼합층에 대한 설명 맞고요. 가장 불안정한 층은 B층이다. B층은 가장 안정한 층이죠. 무슨 말이냐? 지금 깊은 곳으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더 아래쪽에는 찬 해수가 위치하고요. 위쪽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가 위치합니다. 차가운 해수는 무거운 해수보다 따뜻한 해수보다 밀도가 크죠. 그러니까 무거운 놈이 아래쪽에 있고 가벼운 놈이 위쪽에 있는 이런 얘네들은 굉장히 안정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불안정한 층은 B층이다 아니고요. 안정한 층이 B층이다. 따라서 이 수온 약층에서 해수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층에서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전체 해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C이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심해층이 맞고요. 우리 요거는 따로 수업 시간에 얘기를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냥 보기를 통해서 보고 넘어갑시다. 정답은 3번. 자, 14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나는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2월과 8월의 해수면 온도이다.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에 이 해수면 온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자, 이러한 해수면 온도는 우리가 해수면에서 방출하는 적외선 에너지를 관측하여 측정을 합니다. 2월에는 황해가 동해보다 수온이 높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는데, 황해가 어디예요? 여기 서쪽이죠. 지금 여기는 4도에서 한 10도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동해가 살짝 더 온도가 높죠. 자, 겨울철 이 황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름과 겨울에 이 해수면의 온도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바로 디귿에 있죠. 2월과 8월, 여름과 겨울의 해수면 온도 차이는 동해가 황해보다 크다라고 물었는데 아닙니다. 황해가 더 큽니다. 겨울철에 황해가 동해보다 수온이 오히려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 황해는 여름철에 수온이 높아지고 겨울철에 수온이 낮아지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이걸 우리가 연교차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여름에는 26도까지 이렇게 오히려 동해 이 위쪽 부분보다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데 겨울철에는 온도가 확 떨어지죠. 얘네가 이렇게 이 수온의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이 황해는 대륙과 접해 있기 때문이에요. 비열이라는 개념 아마 수업 시간에 설명하셨을 거예요. 비열이라는 건 어떤 물체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이 비열이 크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거든요. 바닷물은 육지보다는 비열이 커요. 그러니까 겨울이 된다고 하더라도 온도가 빨리 내려가지 않고요. 여름이 된다고 하더라도 온도가 빨리 올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 육지는요, 온도가 바닷물보다는 더 금방금방 빨리빨리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륙과 접하고 있는 이 황해는 이 온도가 빨리 변하는
겨울이 되면 더 많이 차가워지는, 여름이 되면 더 빨리 더 이 뜨거워지는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수온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황해, 동해, 남해 성질 중에서 이 황해 같은 경우는 연교차가 크게 나타난다.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